강은 생명을 기른 어머니의 이름이다. 저마다 다르면서 저마다 아름다운 무수한 생명의 소리가 강물과 함께 흘렀다. 그러나 강은 지금 이전에 없었던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것은 우리 강과 생명을 지켜본 200일의 기록이다. 바다를 향하는 강의 꿈은 세상의 높은 산줄기들에서 시작된다. 어떤 생명체든 물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다. 그러므로 태백산 정상의 이 멧돼지 가족도 산 아래 사람들도 모두 지상의 물줄기들이 탄생시킨 다 같은 형제들인 셈이다. 경계도 끝도 없이 서로 연결된 존재. 자연이 만든 생명의 그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촘촘하다. 대기의 흐름이 거세진다. 습한 공기가 산줄기로 날아들어 비구름이 되고 마침내 물방울이 되어 떨어진다. 이 작은 빗방울들이 모여 내를 이루고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흐르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해발 700m의 미인 폭포는 50천 강물이 수만 년 동안 바위 지형을 침식시켜 만들어진 곳이다. 긴 시간 동안 이 땅의 아름다움을 빚어온 강. 높은 산지에서 탄생한 작은 물줄기는 수백 개의 지천들과 만나면서 큰 강으로 성장한다. 그 강물이 굽이치고 휘어지며 흐르는 곳에 무수한 생명들이 번성했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사람들이 간섭하기 전 강과 생명의 순수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최상류. 골깊은 계곡의 물은 산소가 많고 신선하다. 거센 물살을 이겨내고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들만이 이 맑은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물까마귀 어미는 계곡의 다리 난간에 둥지를 숨겨두었다. 먹성 좋은 어린 것들을 5이나 키워야 하지만 어미에겐 믿는 구석이 있다. 바로 계곡물이다. 물속은 날돌의 유충의 세상이다. 낙엽을 먹고 사는 날돌의 유충은 최상류 계곡의 부지런한 청소부이자 물고기와 새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한다. 봄이 되면 유난히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열목어들이 백천계곡을 찾아온다.
산란을 위해 자신이 태어난 물속으로 돌아오는 생명들. 그들이 있기에 이곳은 어머니의 강이다. 산과 계곡을 내려온 물줄기가 비로소 강다운 모습을 갖추고 흐르기 시작한다. 상류의 계곡보다 햇빛이 잘 드는 강의 중류엔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한 먹이가 있다. 자연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품고 있는 생명으로 말한다. 멧돼지 가족들이 건너간 물속은 계곡보다 탁하지만 더 따뜻하고 더 다양한 생명들을 품고 있다. 울타리를 짓지 않아도 물속 생명들에겐 저마다의 삶터가 있다. 멸종 위기종인 감돌고기는 물살이 세고 자갈이 깔린 여울에서 이끼를 먹으며 살아간다. 반면 바위가 있고 물살이 고요한 웅덩이는 꺽지의 영역이다. 옥빛 물속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퍼지는 5월. 바위 밑 산란장에선 막 아비의 삶을 시작한 수컷이 부채질까지 하며 알을 지킨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약자인 감돌고기들이 힘센 꺽지의 산란장을 넘본다. 약자들의 전략은 집요함과 집단 행동. 꺽지가 머뭇거리는 사이 침입자들은 순식간에 몰려든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꺽지 산란장에 자신의 알을 낳기 위해서다. 잠시 후 꺽지의 산란장엔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알들이 빼곡하다. 부성애가 강한 꺽지는 이제 감돌고기의 알까지 정성스레 보살필 것이다. 물고기들만이 강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너구리를 비롯한 숲의 수많은 포유류들도 강에 기대어 살아간다. 야행성인 수달도 어둠 속에서 사냥을 시작한다. 물과 육지를 오가며 생활하는 수달은 강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하룻밤에 5-마리의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건강한 강이 있다면 영리한 수달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달이 우리의 강 곳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생명 탄생의 시간. 먼저 깨어난 것은 감돌고기의 자식들이다. 크기가 큰 꺽지 알은 감돌고기보다 부화가 늦다. 이제 막 강물의 일원이 된 작은 생명들. 좀 더 자라 아비 곁을 떠나더라도 강물은 늘 녀석들과 함께할 것이다. 산지의 숲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낯선 물과 만나면서 험하고 먼 길을 흘러왔다. 마침내 강의 여정이 끝나는 곳. 해마다 금강하구엔 전 세계 가창오리의 95%가 찾아와 겨울을 난다.
흐르는 강물이 포기하지 않고 바다를 향하듯 휴식을 취한 새들은 다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다. 그러나 바다로 가는 강물은 하구뚝에 막히고 이곳을 찾는 가창오리의 수도 매년 변하고 있다. 강을 대상으로 한 사람들의 개발은 언제나 그곳의 생명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온다. 강의 여정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먼 여행을 떠나는 새들. 그러나 환경이 변하고 자연의 강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새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울이 아름다운 남한강 비내습지의 겨울. 강변습지는 생명들의 또 다른 보금자리다. 겨울은 분명 가혹한 계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소리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천연기념물 호사비오리도 올해 남한강 여울에서 짝을 찾으며 겨울을 났다. 새들의 사랑은 봄의 생명 탄생을 위한 것이다. 계절의 변화는 강의 생명들에게 생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라고 알리는 자명종과 같다. (5월) 남한강 다리 위에선 갓 부화한 어린 황조롱이들이 자라고 있다. 천연기념물 맹금류인 황조롱이가 번식하고 있다면 그곳의 먹이 사슬은 건강한 편이다. 황조롱이가 날아오른 곳에는 생태계의 긴장이 있다. 먹이를 노리는 정지비행의 기다림 끝에 목표물을 덮치는 순간이 사냥의 성패를 결정한다. 녀석이 잡은 것은 들쥐 한 마리. 먹이 투정을 하는 새끼들을 위해 황조롱이 부부는 쉴 틈이 없다. 새들의 세계에서 부모란 단지 알을 낳는 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내심으로 알을 부화시키고 고단한 노동으로 새끼를 키운 새를 말한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잠들지 못하는 어린 새들. 둥지 바로 아래서 공사가 시작됐다. 아직 어린 황조롱이들에겐 충분히 위협적인 일이다. 얼마 후 다시 찾은 둥지엔 5마리 중 2녀석만 남아있었다. 변화된 강변 환경에서 어린 황조롱이들은 무사히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강은 물길이기 이전에 수많은 생명을 길러내며 바다로 흘러가는 거대한 생태계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하천 개발로 강에서 생명들의 자리는 점점 좁혀져 왔다. 한반도에서 강이 탄생한 이래 가장 큰 인위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4대강. 그곳의 생명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4대강 사업은 2년의 공사 기간 동안 16개의 보와 3개의 댐을 건설하는 것이다. 물 부족을 해결하고 홍수를 막는다는 목표다. 강바닥을 파서 이전보다 깊은 수심을 만드는 준설 작업도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강물 속에서 퍼올려진 모래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4억 5천만 입방미터, 서울 남산 크기의 모래산을 9개나 쌓을 양이다. (4대강) 공사가 끝나더라도 강변 개발은 계속된다. 신수구역 특별법에 따라 강물에 유람선을 띄우고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변을 따라 생태공원이 만들어지고 자전거 도로와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이런 변화가 강의 생명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4대강) 사업이 속도를 더해가던 지난해 가을, 세계적인 희귀철새 도래지인 해평습지는 드넓은 공사장으로 변해 있었다. (10월은) 새들의 집단 이주가 시작되는 계절. 해마다 해평의 하늘은 3천여 마리의 흑두루미들로 장관을 이뤘다. 그런데 4대강 공사 이후 이곳을 찾은 두루미들의 행동이 뭔가 심상치가 않다. 매년 찾아왔던 곳이지만 긴 시간 공중을 배회한 후에야 겨우 안전한 모래톱을 찾아 내려앉는다. 천연기념물 두루미들이 쉬어가는 시간만이라도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었을까? 일찍 시간이 한 2시나 1시 내려오는 아이들은 보통 보면 여기 못 앉아요. 불안해가지고 포크레인하고 담배 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못 앉고, 늦게 한 4시 넘는 아이들은 더 못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앉았다가 뒤집나서 하고 있습니다. 멀고 긴 여행을 한 새들에게 서식처의 환경 변화는 치명적이다. 결국 지난해 해평습지를 찾은 두루미들은 1년 전보다 절반 이상이나 줄어들었다. 공사가 끝난 올가을엔 두루미들의 수가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면 이 해평이라는 곳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간에 도래하는 흑두루미, 두루미류의 도래,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오히려 어느 정도 4대강 물길에 정비하는데 훼손이 되면 바로 인근에 있는 둔치들을 오히려 섭취하고 복원시켜서 이걸 생태 관광 자원화 내지는 보존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축구장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 동네와 도시와도 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오냐 그래. 뭐 차 타고 오고 뭐 자전거 타고 온다. 사실 이런 게 전 하천에서 굉장히 넌센스적인 개발 방향입니다. 동트기가 무섭게 다시 시작된 준설 작업. 그 가을 아침, 해평습지의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 놀랍게도 어린 황새들이 발견됐다. 멸종 위기에 놓인 황새가 해평습지를 찾은 것은 거의 10년 만의 일이다. 준설 트럭들이 오가는 길목이지만 허기진 황새들의 관심은 먹이에만 쏠려 있다.
황새 출현은 작은 자연습지 하나를 보존하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인지를 말해준다. 저희가 그 습지는 최대한 그 보존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특히 어떤 그 철새를 보호해야 될 시기, 특히 민감한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진 방음막을 치고 혹은 뭐 공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평 습지에 나타난 황새의 존재가 알려진 뒤에도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아직 어린 날개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왔건만 그 안식처의 환경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한때는 철새들의 낙원으로 불리던 곳. 하지만 여전히 이곳을 새들의 낙원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공사가 끝난 올가을 다시 해평을 찾아올 새들이 말해줄 것이다. 황새들을 관찰한 지도 20일이 지났다. 처음 발견된 뒤로 늘 짝을 지어 나타나던 녀석들인데 그중 한 마리가 일주일째 보이지 않고 있다. 일년생 남매로 보이는 한 쌍 중에 사냥 실력이 좋던 수컷만 남은 것이다. 공사장으로 변한 환경에서 황새들이 월동을 한다는 건 처음부터 무리였는지 모른다. 그리고 홀로 남은 한 마리마저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황새 남매가 떠나간 웅덩이엔 뒤늦게 팻말 하나가 세워졌다. (8개월) 뒤 공사가 마무리된 해평 습지. 모래톱이 눈에 띄게 줄었다. 두루미와 쇠기러기들이 머물던 모래밭이 물속으로 잠긴 것이다. 올가을 새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낙동강 인근에 자리 잡은 경북 예천의 한 마을. 20년 넘게 양어장을 생계 수단으로 삼아온 마을 주민들에게 1년 전부터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양어장을 습격하는 물고기 도둑 때문이다. 비로소 어둠 속에 정체를 드러낸 녀석. 능숙한 솜씨로 물고기를 사냥하는 녀석은 천연기념물 수달이다. 자세히 보면 한 마리가 아니다. 마치 망이라도 보는 듯 초조하게 물가를 서성이는 또 한 녀석. 강생태계의 왕자로 낙동강을 누벼야 할 수달은 왜 마을의 양어장을 습격한 것일까? 초대받지 않은 자에게 더 이상 왕자의 삶이란 없다. 천연기념물 수달이 도무지 반갑지 않은 사람들. 이쪽 향으로 봐가지고는 아직까지 한 달 내지 뭐 2달 정도는 키워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 수달을 자꾸 와서 자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인근의 양어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다. 한 가족의 생계가 달렸던 양어장. 상상조차 하지 못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주민들은 속수무책이다. 수달은 잡을 수도 가둬둘 수도 없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18년 동안은 있는데는요. 작년부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 면주 알고 보게 수다리가 와가지고 막 피해를 다 입혔습니다. 주민들은 양어장을 습격한 수달들이 지천의 물줄기를 따라 낙동강에서 이동해온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2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전부터 수달이 살았다는 은신처는 물 밖으로 드러났다. 그전에는 이 강이 하기 전에는 물이 맞은채 있걸랑요. 물이 일로 거쳐가지고 들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 지금 4대강 사업을 해가지고 물을 이제 복판을 돌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터가 있죠. 피해 주민들은 1년 전 낙동강의 준설 작업으로 물길의 위치가 바뀌고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수달이 먹이를 찾아 양어장에 왔다고 생각한다. 작년도부터 4대강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면은 강에서 수달들의 은신처럼 그렇지 먹이 사슬이 없으니까 인근 지천을 따라서 저희 양어장에 온 것 같습니다. 강의 변화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은 물속의 생명들에게도 가혹함을 드러냈다. 지난 4월 낙동강 살리기 사업 20공구인 합천부 하류. 물가는 대형 조개들의 무덤으로 변했다. 멸종위기 1급 보호종인 귀이빨 대칭이들이 집단 폐사한 것이다. 강 살리기라는 명분도 환경부 보호종이라는 이름도 무색해지는 현장이다. 이 뻘층에 이렇게 몸을 깊숙이 박고 살았던 놈인데 강물이 빠지면서 집단 폐사지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속 사정도 마찬가지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생명의 황색지대. 더듬어 찾으면 사방이 죽은 조개들이지만 다행히 살아있는 것들도 발견된다. 결국 준설 작업은 멈췄지만 멸종위기종 귀이빨 대칭이들의 서식지가 예전처럼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긴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하순 남한강의 물막이 공사 현장. 준설 작업을 위해 강물을 빼낸 곳곳에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여울 지는 강물의 자갈바닥에 의지해 살던 생명들이다. 강천보와 여주보 등 3개의 대형보가 동시에 건설된 여주에선 1000마리가 넘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지느러미의 혼인색이 선명한 산란기의 누치들이 준설을 하기 위해 물을 뺀 강변에서 산채로 파묻히기도 했다. 누치들이 사람이 팔뚝만한 거를 누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모여 있으니까 네네. 그걸 그 중간에 네.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거기다 접어뒀어요. 이곳에서 강의 생명들보다 중요한 것은 공사의 빠른 진행이었다. 속도를 앞세운 공사 과정에서 사라져간 생명들. 죽어가는 그 생명들은 역설적이게도 강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존재들이다. 6월 초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이 80%를 넘어섰다. 낙동강의 물속 생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본류와 지천의 8곳에서 어류 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준설에서 제외된 삼강교 하류 지점. 최근 수년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로는 낙동강에서 적어도 30-40종의 물고기들이 확인됐다.
물속 강바닥은 모래로 덮여 있고 군데군데 여울과 수초도 풍성하다. 육안으로도 삼강교 하류의 수중 생태계는 준설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모습이다. 채집된 물고기의 종류와 수 역시 7종 72개체로 상류 지점 중 가장 많았다. 특히 낙동강의 대표 어종이자 멸종 위기종인 흰수마자도 발견됐다. 그렇다면 준설 작업으로 강바닥이 교란된 곳은 어떻게 다를까? 강물의 빠르고 느린 흐름, 깊이와 넓이가 다양한 바닥, 그리고 강물이 들고 나는 강변 습지는 모두 어류 생태의 중요한 요소다. 이런 곳들이 훼손된다면 물속 생명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사 결과 준설이 없었던 지천과 상류에서만 보호종 흰수마자가 발견됐고 준설 구간 5지점의 어류종과 개체 수는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 공사가 끝나고 하상이 안정된 후에 과연 강생태계의 회복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번 공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서식처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모래바닥이나 또는 여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어종은 사라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모래바닥과 같은 곳에서 사는 흰수마자, 미호종대라든지 여울에 사는 휠이나 돌상어, 구구리와 같은 이러한 종류들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공사 이후에는 한 20여 종은 이미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게 됩니다. 지금의 이 피해가 소위 말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태계가 극복할 만큼의 어떤 교란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양상이 이후에 어떤 상태로 전개돼서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국면이 될지는 이제 사실 그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공사 과정에서 나타난 강바닥의 훼손과 탁도 증가, 그리고 수변 습지의 훼손은 현재 낙동강 어류 감소의 주된 원인이다. 물론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모두 극복될 문제라고 보는 낙관론도 있다. 강 생태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완공이 되더라도 이전보다 깊어진 수심과 느려진 유속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공사를 하는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생물종 감소는 강이 갖고 있는 그 복원 능력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이 느려진 상태에서 적응할 수 있는 선택된 종들만 거기에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유속이 느려지고 수심이 깊어지는 이유는 곳곳에 건설되는 대형 보 때문이다. 낙동강의 경우 8개의 보로 인해 강물의 속도가 10배 이상 느려지고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클로로필 A 농도가 증가할 것이란 연구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4대강의 보가 수문 개방이 가능하고 새롭게 오염 처리 시설을 만든다 하더라도 수질 오염과 호소와 우려를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흐르는 물이 고인물로 바뀌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비추어도 보에 갇혀 정체된 물은 더 이상 강이라 부르기 어렵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은 보가 만들어진 상류는 하천이 아닌 호수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낙동강에는 8개 보로 인해서 8개의 호수가 만들어져서 하천이 아닌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성장한 호수로 변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자연이 만든 강의 흐름은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러나 사람이 바꾼 물길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지난 5월 남한강 이포보 현장. 불과 80mm의 봄비에도 강의 모습은 급변했다. 거센 물길은 낙동강 상주보의 제방도 무너뜨렸다. 지천이 본류와 만나는 합수부에서는 난데없는 폭포가 생겨나기도 했다. 특히 준설량이 많았던 낙동강의 지천들에서 심한 침식이 일어났다. 사대강 사업 현장에서 파괴적인 침식 현상이 발생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본류의 준설이 지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준비했다. 지천과 본류의 모형을 만들고 보호 제방도 설치했다.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는 준설 작업은 본류의 수심을 이전보다 깊게 만든다. 실험을 시작하자 지천의 물이 본류를 향해 흐른다. 그런데 아래쪽 합수부로 갈수록 경사가 생기면서 물의 속도가 빨라진다. 준설로 낮아진 본류와 지천의 낙차로 인해서 물살이 거세진 것이다. 옆에서 보면 지천의 바닥이 본류 쪽으로 쓸려간 침식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이런 침식이 상류 쪽으로 거슬러 진행되기에 역행 침식이라 부르는 것이다. 결국에 본류와 지천의 평형 상태가 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거였거든요. 그 깨어진 상태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까지 역행 침식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학계에서의 정설입니다. 이런 침식 현상을 막기 위해서 4대강 본류와 지천 곳곳엔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돌망태로 된 하상 보호공이 설치됐다. 강바닥과 강변이 물살에 깎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하상 보호공으로 정비한 강은 침식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 생명을 위한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해야만이 정상이죠. 그렇지만은 하천 생태라는 어떤 하천 환경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천 살리기가 아니고 결국은 본류뿐만 아니라 지천의 일부분도 죽이는 다시 생태적으로 황폐한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귀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기가 시작되자 강에는 긴장감이 찾아왔다. 6월 25일 새벽, 낙동강에서 호국의 다리가 무너졌다. 붕괴의 원인을 두고 100년이 넘은 다리의 노후화 때문이라거나 준설의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분석 중에 있다. 그런데 2001년 포르투갈에서도 다리 붕괴 사고가 있었다. 7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 참사의 원인을 두고 당시 포르투갈 정부는 다리가 낡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년 뒤 그 참사의 원인은 다리 상류의 보건설과 하류의 준설 때문으로 밝혀졌다. 포르투갈 다리 붕괴의 원인을 분석한 하천 환경 전문가 컨돌프 교수.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에 막혀 상류의 퇴적물을 운반하지 못하게 된 강물은 대신 강바닥과 제방을 깎아내린다. 그 하류에 다시 대규모 준설이 진행되면 낙차에 의해 침식의 규모와 속도가 더해진다. The combination of the regressive erosion from that sand mine and the lack of any more sediment coming in from upstream that caused that bridge to collapse. 컨돌프 교수는 직강화된 강과 준설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인위적인 변화가 생길수록 강은 더 격렬한 침식 작용을 일으켜 본래 흐름을 되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준설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In Europe, gravel mining has been largely outlawed as well for the same reasons. But going back, they stopped it much earlier. They stopped it in the 1980s. So they no longer permit mining of material in the channel for these reasons, all these environmental impacts that occur. 실제로 라인강을 비롯한 독일의 강에선 준설과는 정반대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마다 엄청난 양의 모래 자갈을 강물 속에 되돌려주는 것이다. 엘베강의 경우 매년 12만 톤의 모래 자갈이 배고픈 강을 위해 쓰인다. 침식의 위험을 덜고 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들의 선택은 과거의 반성에서 나왔다. 지난 100년 동안 독일의 하천 정비는 배를 뜨기 위한 수로 건설에 집중됐다. 그 인위적인 하천 정비의 결과로 하펠강의 경우 물줄기의 절반이 잘려나갔고 홍수터인 강변 습지도 무려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Flüsse sind jahrelang nur als Wasserstraßen benutzt worden. Dann haben wir gesehen, dass dadurch Natur zerstört wird, dass wir mit Hochwasserkatastrophen nicht mehr umgehen konnten und haben uns dazu entschlossen, Renaturierungsmaßnahmen durchzuführen.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유럽 최대의 강 복원 프로젝트다. 각계의 의견을 모아 세부 계획을 세우는 데만 5년의 시간이 걸렸다. 가장 시급했던 것은 과거 강을 직강화하면서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콘크리트 제방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제방이 사라지자 얕은 물가가 생기고 수초가 자라났다. 강변 저지대엔 홍수기마다 무너진 제방을 넘어간 강물이 푸른 습지를 되살렸다. 그리고 많은 생명들이 강으로 돌아왔다. 지금까지 사업 초기의 하펠강에선 총 70여 곳 30km의 제방이 제거됐다. Und sie sind vor allen Dingen in den 80er und 70er Jahren ausgebaut worden. Und das, was zum Schluss gebaut wurde, wird wieder verschwinden und wir werden wieder auf mehr als der Hälfte der Flusslänge keine Deckwerke irgendwann mehr haben. 제방 제거와 함께 사라진 옛물길의 복원 작업도 진행됐다. 하늘에서 보면 변화가 더욱 뚜렷하다. 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고 본래의 흐름을 되찾아준 것이다. 지난 세기 강을 콘크리트 수로로 만들었던 독일은 이제 강의 본래 모습과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시키려 노력 중이다. 강에 깃든 생명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홍수 방어는 물론 인간에게도 가장 이롭다는 것이다. Mit diesem Projekt werden wir diese 1000 vom Aussterben bedrohte Arten vor dem Aussterben retten. Einen hat es hier früher in der Havel den Lachs gegeben und den Stör. Die sind lange ausgestorben. Erste kommen zurück. Sie werden in dieser renaturierten Havel wieder zahlreich da sein.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의 강에서는 대규모의 준설과 보건설이 진행됐다. 홍수를 예방하고 물 부족을 해결한다는 선택이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선 이미 폐기된 방식들이다. 우리와 그들이 이토록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선진국에서는 사례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틀리다가 아니라 선진국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런 방법으로
치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치수 계획을 수립을 한다. 수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는 이제 보호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하상쇄굴이 무한정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렇다고 해도 16개 대형보에 막혀 느려지고 깊어진 강물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예고한다. 살아있는 강의 생명들에게 닥칠 변화들이다. 흐르는 여울 소리가 사라진 강에서 살아남아라. 깊고 느려진 물속에서도 적응하라. 지금 우리는 강의 생명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연은 정말 다행히도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뭐 이 교란의 어떤 형태를 가하더라도 그 자연은 그 회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토 하천에 대한민국의 하천에 말하자면 본질,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겁니다. 작은 빗방울에서 태어난 물줄기가 강물이 되어 쉬지 않고 바다를 향한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며 무수한 생명들을 품고 키워온 어머니의 강. 지금 우리의 강은 변화의 기로 앞에 있다. 오늘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는지는 결국 자연이 답해줄 것이다. 여울 소리가 사라진 강. 생명의 소리들이 침묵하는 속에서 정작 위험에 처한 것은 강이 아니라 사람들 자신인지도 모른다.